네, 안녕하세요. 네, 김장렬의 반도체 테크 세션입니다. 목이 계속 가죠. 뭐 올해 말까지 갈 것 같아요. 이해해 주세요. 캔디 먹고 있는데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그 클로징 벨에서 연속을 해가지고 질문이 하나 누가 여쭤보니 보니까 후성을 여쭤보시더라고요. 후성부터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이 월요일이죠. 어저께 보냈는데 하도 제가 보낸 게 많아서 찾으려면 이게 시간이 아까 오기 전에 봤는데 네, 시작할게요. 이게 어디 갔어? 네, 후성. 네, 맞아요. 제가 저녁에 어젯밤에 후성에 대한 마침 그 이제 업계에서 도는 메시지를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보내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평소에 제가 팔로우업을 한 종목이 아니어서 좀 대충 알면은 제가 코멘트를 남한테 받은 메시지라도 코멘트나 느낌이나 뭐 이런 걸 보통 짧게라도 전해드리는데 추가적인 코멘트 없이 그냥 공유만 하겠습니다. 같이 참조만 하세요라고 보내드렸거든요. 그 내용을 그냥 읽어드릴게요. 막 궁금하신 분 계시는데 그런데 뭐 그리고 나서 주가를 좀 봐드릴게요. 일단은 후성이 조만간 엄청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메시지를 받았어요. 어제 저녁이니까 오늘 갔다가 빠져주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유는 얘네가 그 특수 가스 반도체 할 때 가스가 여러 가지 있는데 특수 가스를 공급하는 업체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 수출을 통제하면서 특수 가스 중에서 WF6라고 있어요. 이 W는 텅스텐이고 F는 불화 얘기거든요. 육불화 텅스텐이라는 그 가스가 있는데 그거를 공급을 이제 막은 거죠.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 그러면은 전 세계에 그 필요한 물량의 거의 핵심 물량의 한 25%가 없어진다고 하네요. 이거 제가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25% 갑자기 공급 제한을 하면은 마치 얼마 전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했을 때 계속 가면은 전 세계 원유의 25%가 뭐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 기억나시죠? 그 급에 해당되는 정도란 얘기예요. 그런데 후성이 이 육부라 텅스텐 이거의 공급망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 후성의 가치가 높아진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 육부라 텅스텐이라는 이 가스가 작년 6월 대비 올해 1년 사이에 233% 3.3배나 급등했다고 하네요. 그런 상태다라는 얘기이고요. 여기까지가 내용의 핵심이고 뭐 또 추가적인 내용은 유진투자증권에서 코멘트한 거를 어태치했어요. 우리 그 후성이 국내에도 공장이 있고 해외에도 생산법인이 있는데 일단 해외에 중국의 생산법인이 있는데 거기 가격 올라가고 있죠. 당연히 물량 증가돼서 중국 생산법인이 적자에서 흑자 전환을 할 가능성이 높고 국내에 또 관련되는 이거는 육불화산소는 아닌데 LiPF6인데 하여튼 뭐 국내에 또 다른 공장의 가스 그거 생산량이 2배로 증가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왔는데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했는데 그리고 나서 주가를 보니까 어저께 당연히 내용이 왔으니까 제가 봤겠죠. 근데 이거 오늘 빠졌는데 자, 볼까요? 예. 예. 보시면 어저께까지 이렇게 6월 10일 급등, 11일 잠깐 쉬었다가 12일 급등, 그 다음에 어저께 급등, 초급등 23,500원. 오늘도 어떻게 시작했냐면 마이너스, 오늘 마이너스 됐죠. 이렇게 했는데 어제 이거 급등하고 나서 이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보통은 제가 내용을 알지 못하면 전해드리지 않는데 갖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어서 이렇게 드렸는데 제가 좀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주가 이렇게 올랐잖아요. 보니까 4월에 오르고 그다음 쭉 쉬고 내려가다가 그다음에 6월 달 있다가 갑자기 대량 거래가 일어난 게 6월 10일이에요. 쉬다가 이렇게 쉬다가 했는데 리포트가 있더라고요. 리포트가 요때 나온 게 있어요. 5월 며칠 날. 그게 유진투자증권이에요.
이더라고요. 후행적인 해석을 드리는 겁니다. 5월 중순에 2만 원이라고 목표 주가를 나왔네요. 지금 이익 전망은 얘네밖에 없었겠죠. 이분들밖에. 이익 전망은 PER 50 몇 배 내년 기준이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익 전망은 뭐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고 어떻게 했는지 이 리포트를 제가 보지 못했죠. 2만 원이 있었네. 그런데 주가가 5월 17일에 했죠. 요때 5월 17일 낼 때 2만 원 목표 주가니까 그 당시 12,000원, 18,000원 요 상태면은 2만 원 목표 주가 상당히 공격적 내지는 의미 있는 목표 주가를 제시한 거거든요. 그럼 내용을 이거를 리포트를 보셨다면은 가지고 계신 분도 이게 여기 물린 분도 계시고 예전부터라는 게 한 1년 전부터 쭉 4, 5천 원, 6천 원, 7천 원 있다가 급등한 다음에 사신 분도 계시고 이때부터 하신 분도 있는데 5월 중순에 이렇게 나왔다 이거지요. 2만 원 목표 주가. 그럼 지금 어저께 그저께 2만 원 된 거잖아요. 한 달 사이에. 그러면 이 리포트가 함유하는 걸 리포트를 보신 분은 저 같으면 오늘은 못 사죠. 못 말씀 주십니다. 목표 주가에 다 갔잖아요. 다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과 한 달 전에 나온 리포트니까 아마 그 중국의 일본 통제라든지 이런 게 저가야 이번에 뭐 봤지만은 그걸 몰랐을까요? 아니 그것이 함유된 목표 주가가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아까 이거 LIG 그 넥스원 LIG 관련되는 거 했을 때 그 합작법인이 되는 거가 어떤 임팩트가 있을 것인가를 포함을 리포트에 시키지 않았을 거라고 추론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목표 주가 근처에 오늘 왔는데 더 추가될 가능성이 뭐 그렇다고 오늘 올랐으니까 내일 빠질 수도 있지만 더 추가돼서 오버되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리포트적으로 백업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불과 한 달 전에 나온 리포트인데 얘네밖에 리포트를 안 썼다 이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때 이후로 그 보시면 거래량이 5월 15일 이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100만 주, 200만 주 하다가 그 며칠 전에 이거 어때요? 6월 9일 날 1000만 주. 기관이 먼저는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외국인도 붙어가지고 이게 단위가 1000만 주가 된 거예요. 6월 9일, 6월 10일, 6월 10일, 12일 이렇게. 그리고 어저께 23,000원까지 갔다가 오늘 이제 빠진 거란 말입니다. 그럼 아까 2만 원 목표 주가가 있으니 언제 샀던 간에 일단 이 정도면은 이 실현을 할 수 있다. 여러분도 이 실현을 하라는 게 아니고 하는 세력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에서 이렇게 했을 때는 사 들어가는 건 좀 위험한 거라 볼 수 있겠죠. 내일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시고요. 후성 자체가 커버를 많이 안 해서 그렇지 기술력이나 그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예전부터 많았어요. 근데 이것도 최근에 이렇게 올라와서 그렇지 볼까요? 월별 볼까요? 22년도 내리 작년도 5월까지 내리 3,000원까지 2만 원이 3,000원으로 10분의 1 토막 났다가 한 두세 배 올라갔다가 다시 연말에 내려갔다가 최근에 이렇게 올라온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진짜 꾸준히 이 종목을 진짜 좋아하시고 하신 분이 아니면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네, 일단 자료 준비한 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 타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 말씀을 드리는데 타 방송은 우리보다 많이 보지 않으시니까 상대적으로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컨센서스 목표 주가 있고 최근 리포트가 있어요. 삼성 같은 경우에 컨센이 지난주에 42만 원 높아졌죠. 44만 원. 하이닉스도 약간 270만 원. 삼성전기는 옛날 게 낮아서 업데이트 안 해서 이게 업데이트가 안 돼서 컨센 이건 의미가 별로 없는데 어쨌든 최근에 나온 리포트는 보통 6월 달 들어와서 된 것만 제가 추렸어요. 그러니 삼성, 하이닉스, 전기 해서 10개, 뭐 8개 이렇게 있더라고요. 챙겨 보니까 이거는 50만 원, 340만 원 범위는 꽤 넓습니다. 삼성 전기는 평균 아까 말씀 240만 원, 현대차 94만 원, 다 비슷하네요. 모비스, 현대중공업 공교롭게 9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그 최근 6월 1일이 아니고 그 전에 5월달 걸 다 포함하면은 목표 주가가 낮죠. 그럼 현재 주가 계시잖아요. 현재 주가 있으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0.8이 맞고 지난주에는 매크로가 안 좋아서
언더슈팅할 수 있기 때문에 낮게 잡는 것이 좋기 때문에 0.7을 곱한 숫자를 제가 제시를 해드린 거고요. 참고용으로. 지금 매크로가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0.8 정도 다시 원복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아침에 말씀드리는 게 원래는 지난주 얘는 0.7 했지만은 지금은 이젠 매크로가 긍정적으로 전개되는 게 반영하도 되기 때문에 0.758 뭐 급하면 8, 0.75 정도 해도 괜찮다. 단 이게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주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미 커버를 하고 컨센서스를 이렇게 좁히기에 적절한 주식은 이렇게 돼요. 그리고 아까 후성도 얘기했습니다만 또 LIG 뭐 그것도 큰 종목은 아니잖아요. 아주 큰 종목. 상대적으로 작은 종목, 상대적으로 커버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최근에 커버를 안 하거나 그렇죠. 최근에 이슈 같은 것이 이익 전망에 그대로 반영이 좀 덜 된 종목 이런 종목들은 이런 룰보다는 조금 더 탄력적이어야 됩니다. 기세가 좋을 때는 0.9 주가 근처에 딱 가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익 전망이 반영이 진짜 안 됐다. 그러면 그거를 또 말하는데 대충 눈치를 채가지고 얼마까지 갈 것인가 자기가 던지고 거기서 하는 거죠. 그게 약간 10% 오버된다 그러면 현재 10만 원이 11만 원까지 보고 거기에 0.9나 0.8 거기까지 쫓아가거나 아니면 이익 실현하더라도 그때까지 갈 때까지 참았다가 이익 실현하거나 세론 스트렝스도 그런 개념이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종목하고 작은 종목하고 매크로의 상황에 따라서 0.7하고 0.9가 왜 변하는가 이런 정도로 가지고 접근하면 괜찮다는 얘기고요. 분할하라는데 시장이 지금 8,700, 9,000 코앞에 다 있고 이제 만도 뭐 멀지 않아서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매크로 해결됐으니까 여기서부터 새롭게 들어가는 사람 이미 포지션을 갖고 있는 분 말고 그런 분들은 분할을 해야 되는데 오늘도 보세요. 얼마나 왔다 갔다 합니까? 당연히 그래서 웬만한 시간이 되시는 분은 아침 9시, 10시, 점심때 변동이 심하니까 그 다음에 3시 이렇게 3번 정도로 나누는 게 좋고 최소한 안 되면은 오전하고 오전 10시 전 그 다음에 오후 막판 2번이라도 시간적인 분할을 하는 것이 새롭게 포지셔닝 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일부 의견이 증권사에서 이렇게 나온 게 있어서 내일 모레 FOMC인데 금리 얘기 좀 할게요. 우리도 금리 올린다 하죠. 미국은 이번에 금리 안 올립니다라고 다들 알고 있는데 다음 뭐 연말 뭐 9월이건 10월이건 10월부터 금리 인상을 하고 혹시 잘못되면 금리 인상을 2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지지난주 금요일 날 고용 데이터 보고 호들갑이 아니고 화들짝 놀라서 가능성을 엿본 거 아닙니까? 아직도 금리는 한 번은 거의 그러니까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2번은 뭐 갔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FOMC에서 점도표를 주고 캐비너 씨가 어떤 얘기를 하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여기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냐? 그 우리나라 시장 여건도 그렇지만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데 한 번이고 2번이고 한국도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못 따라가거나 더 앞서가지 않으면은 금리 격차가 더 확대되는 거기 때문에 원화가 약세가 크게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원화 약세를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건 우리나라가 리레이팅 되는 건데 성장률 자체가 지금도 꽤 많이 나오는 건데 미국의 성장률이 2.1이고 우리가 2.9가고 이렇게 계속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할 만큼 성장률 높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떡합니까? 금리 격차라도 좁히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아니면 우리나라 시장은 리레이팅 되는 거는 MSCI 선진국 관찰국 대상으로 편입되는 것이 확정되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인 편입되는 이펙트는 추정하는 것은 천천히 또는 그게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신흥국에서의 위치가 빠지기 때문에 그쪽에서 빠지는 게 수급에 더 안 좋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걸 바라보는 관점은 그걸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할인율이 예를 들어서 지금이 7.2배다 PER이 그러면 원래는 한 7.6배 가야 되는데 그 정도는 갔었어야 되는데 이게 환율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 리레이팅이 안 된다. 근데 리레이팅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단초로 일으키면은 그럼 외국인들이 그걸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환율의 원화 강세, 약세가 좀 둔화되겠죠. 근데 근본적으로 지금 당장에 필요한 거는 구두 개입도 한계가 있고 수출 많이 한 기업들이 빨리 환전을 하라. 그것도 지속 편달도 한도가 있는 거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작년에 올해도 돈을 많이 법니다만은 그거를 세금을 법인세를 작년에 준해서
법인세를 미리 예납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한 50억 달러 정도 돼요. 올해도. 그것이 8월 달에 있을 예정인데 8월 한 큐에 나오는 건 아니고 그러면 원화를 좀 강세를 약세를 보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다 부차적인 얘기라고요. 핵심은 성장률하고 두 번째는 금리 차입니다. 그러니까 성장률 우리가 올린 만큼 올렸기 때문에 더 올리기 어려운 상태라면 금리 차이가 현격하기 때문에 그걸 좁혀야 되는 건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 바라보는 리포트 그런 시장에서의 뷰가 있어서 말씀드리려 해요. 근데 여기에 뷰는 한국이 금리를 높인다는 건 저도 동감하는데 그렇게 돼야 된다는 느낌인데 미국이 금리를 못 올린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좀 애누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일단 한국부터 볼게요. 이분은 어느 증권사 얘기 안 할게요. 증권사 내지는 몇 군데 그런 얘기 하는데 하느니 7월달, 10월, 11월달, 7월달, 10월 올해 2번, 내년에 1분기 1번. 그래서 3번 올린다는 거죠. 그럼 지금 2.5니까 궁극적으로 3.25까지 간다는 얘기거든요. 제 뷰는 2번은 해야 된다는 보였는데 더 나아갔어요. 3.25입니다. 지금 2.5인데 여기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근데 미국의 FOMC 포함해서 기준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3.5에서 3.75인데 우리보다 1%포인트 높잖아요. 거리가 벌어야 되는데 얘네가 금리 인상을 올해까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년 1분기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동의를 지금 못하겠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정도로 인플레가 확 꺾이는 건가? 잘 모르겠지만 소수 의견 비슷하게 나온 게 있어서 공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원화가 금리 인상을 2번, 3번 하고 미국이 금리 인상을 올해 말까지만 해도 못하게 되고 그렇게 계속되면은 그런 컨센서스가 될 수 있다면은 우리는 환율에서는 좋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종전이 됐잖아요. 됐나 안 됐나? 된 거 맞아요? 종전 MOU로 맺었고 MOU?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협상을 60일 하는 거니까 그것도 말씀드리겠는데 협상 다 끝난 건가요? 저는 그것도 사실은 100% 믿지 못하겠어요. 하지만 제가 안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시장이 그거를 그렇게 가라고 봤으니까 주가가 가는 겁니다. 근데 종전이 된다고 보고 케빈도 그다음에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자기를 임명한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없다고 그 중간 역할을 하면은 웬만한 고용 지표가 저번에 5월 달에 2주 전에 나왔는데 그런 식으로 팍팍팍팍 올라가는 게 아니면 공급발 인플레이션은 결국은 내려가는 거를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하면은 최소한 중간 선거 11월 이후까지는 이전에는 금리를 못 올리지 않을까라는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후레이 만세죠. 미국 금리 금방 못 올리겠네. 못 올리겠네. 그러니까 인하는 아니더라도 멈추겠네. 근데 대한민국 금리 올리네. 우리 여력이 생겼으니까 우리는 미리 올려야 되지. 오래 올랐다가 나중에 경제가 이상하게 되면 금리를 다시 내려야 되는 거니까 일단 올릴 수 있을 때 올려야 된다고요. 그게 명제예요. 제가 봤을 때. 안 올리면 큰일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금리를 미국이 금리를 빨리 못 올리네? 못 내리네? 그러면 이제 금리 차가 좁혀질 거 아니에요. 그럼 환율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죠. 미국이 금리를 못 올린다는 거니까 주식시장에 그 금리 때문에 신경 썼던 주식들도 순환매가 돌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 의견이 어느 정도 현실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가져왔습니다. 그 얘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시간이 아까 그 얘기인데 이건 넘어갈게요. 제가 이거 저도 어느 증권사에 받은 건지 보신 분도 있을 것이니까 텔레그램 받을 게 있으니까 저는 우리 그 구독자는 동의했는데 아까 그런 거예요. 이란하고 미국하고 재건자금 대주고 뭐 동결자금 해소하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이란하고 미국하고 얘기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60일간 면제 후 호르무즈 공짜인가요? 진짜 공짜인가요? 거기도 아직 이견이 다르다는 얘기니까 지켜보자. 근데 시장은 그걸 무시하고 있다. 뭐 그런 경고성이에요. 근데 이거 같이 쉐어한 이분도 원래 약간 보수적인 거라서 저도 애누리 있게 보는데 이런 거를 공유할까 말까 했어요. 왜냐면 확인되지 않았다면 김장현 씨가 확인하지 못했다면 저 확인 못해요. 근데 제가 확인 못한다고 해서 모든 거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에 그런 게 우리가 공유 안 해도 딴 사람도 공유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찌라시라도. 찌라시가 누가 뭐 안 죽은 사람 죽었어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성 있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아실 필요는 있어서 일단 공유자한테 우리 구독자한테 보내드렸고 여러분은 그런 게 있다고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 오늘도
호르무즈 통행이 없다고 트럼프가 얘기했지만 또 동시에 이란 너네 행동하는 거 봐갖고 제재 완화하겠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협상이 아직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먼저 많이 올라가면 그게 나중에 부메랑은 아니고 리얼리티 현실 체크가 될 수도 있다는 거는 보여집니다. 당장 넘어가고 하이닉스 나스닥 그 얘기는 아까 많이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덜 가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원래는 좀 괴리가 다시 하이닉스가 붙었다가 약간 떨어졌거든요. 약간 높아졌는데 오늘 다시 또 이렇게 다시 붙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타이밍을 약간 또 미스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 가지. 첫 번째, 파운드리 있죠. 파운드리 적자잖아요. 근데 적자인데 수율도 높아지고 고객도 모으려고 그러는데 고객이 퀄컴을 놓친 거로 지금 다 알려져 있거든요. 퀄컴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엊그저께 나온 저기 우리 뭐죠? 그 TPU 구글의 TPU를 파운드리 받는가 했지만은 사실은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니죠. TPU의 핵심 TPU 코어를 설계한 거를 생산하는 거 아니고 그 파운드리는 아니고 그건 TSMC가 하고 코어가 아닌 옆에 메모리 인터페이스라는 그 부분을 파운드리 하는 거거든요. 의미가 없진 않아요. 그것도 자세히 얘기 드리는 시간이 없으니까. 하지만 어쨌든 TPU 전체를 받은 거 아니니까 그렇게 뭐 난리칠 건 아니에요. 퀄컴은 못 잡았고 그러다 보니까 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수율은 붙는데 고객을 못 잡으니까 감가상각 들어가고 그 다음에 테슬라 향으로 들어가는 그 팹 가동이 연말인가 되면은 코스트가 먼저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래 일부 그 설레발 치거나 아니면 설레발이 아니죠. 기대할 만했으니까 하려고 했던 파운드리의 그 흑자 전환은 좀 다시 미뤄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요즘에 한 1주 사이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중요한 하이닉스가 없는 포인트인데 그걸 놓친 거 아니냐는 우려가 약간 나왔고요. 아쉬운 거죠. 두 번째는 하이닉스가 잘 못해서 그 HBM4가 삼성전자가 앞서 있는 게 뻔하잖아요. 근데 물량은 하이닉스가 가져가거든요. 왜? HBM4에 양산을 하는 물량 자체는 커미트를 하이닉스에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삼성이 스펙적으로 높지만은 그런 스펙 높은 거 당장에 스펙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량을 안전적으로 공급하는 게 좋아. 그래서 하이닉스한테 커밋을 해줬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이닉스가 HBM4에서 늦어진 거는 4월 달에 이슈가 됐는데 그게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 HBM4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반 D램, KB 캐시 포함해서 일반 로우 파워 D램의 가격이 워낙 급등하고 이번 2, 4분기도 삼성전자가 뭐 98조 나온다. 하이닉스가 뭐 71조 나온다. 영업이익 낼 때 HBM 이슈가 아니고 일반 드램 가격이 워낙 많이 높아져서 50% 이상 그래서 이익이 좋은 거거든요. 하다 보니까 HBM이 더 먼저 하고 스펙도 높다는 삼성전자의 장점이 의미 있게 주가에 반영되기가 어렵게 돼버렸어요. 안타까운 거죠. 그 상태에서 하이닉스가 ADR을 치고 나오면서 이렇게 되니까 ADR에 관심이 쏟아지는 거니까 삼성전자 갖고 계시면 좀 답답할 수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오늘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조 정도 20조가 아니죠. 20조죠. 그게 200조 정도 150조 되면은 10% 하면은 20조인데 얼마 주고 사올지 모르지만 그 다른 시너지 효과 뭐 아까 말한 레인보우도 있었고 삼성전자가 또 내부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임팩트 그 M&A를 단행했다는 그런 프리미엄까지 준다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될 수 있는 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주가가 반응하는 건 좀 쏘쏘하죠.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조금 요즘에 소강 상태 덜 오른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쭉쭉 넘어갈게요. 이거 있었는데 이런 게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 우리 이게 미토스 아시죠? 미소스라나 MITHOS 그 엔트로피한 보안이 사이버 보안이 잘 돼 있는 우리 모델 나온 거 그 미국 정부에서 어떻게 했어요? 외국인한테는 오픈하지 마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 더 있는 게 Fable 5라는 게 그것도 종료됐거든요. 저도 Fable 5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Fable 5는 Fable이라고 하는 그 회사의 Fable 뭐냐? 또 다시 얘기하죠. Fable이라는 회사가 원래 무슨 그 인터랙티브 AI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 그런 것 쪽에 하는 회사가 됐는데 그 관련돼서 이 Fable이라는 회사가 내부적으로 차세대 생성형 AI 모델 그거를
페이블 5를 합니다. 근데 페이블 5는 문을 닫은 거예요. 외국인한테 오픈 안 한 거예요. 허락받고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미소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슈가 나온 뉴스들이 시장에서는 화두가 됐어요. 그럼 정부가 통제하는 거냐? 근데 핵심이 뭐냐? 이렇게 하게 되는 뭐냐면 어마어마한 대변력이에요. 일본이나 중국이나 그렇죠? 그리고 유럽까지도 이젠 쫓아올 수 없다. 그거를 암시한 거다라는 것이 이번 페이블 5 종료 사태에 대한 해석이다. 뭐 그런 얘기를 쭉쭉쭉 하고 있는 기사들이 있어서 제가 공유했어요. 페이블 미소스 갑작스럽게 확 못하게 된 거는 여러 사람들 우리는 이제 서브린 프로젝트 AI는 국가 단위고 미국은 이제 다 문 닫았어. 너네 이제 못 따라오다 이런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허접한 밑에 있는 레벨의 그 모델은 계속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최상위 모델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제 후발 업체들이 쫓아올 수 없다. 추격은 불가능하다. 이런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는 그런 해석들이 나오는 기사들이 있어서 같이 한번 공유를 했습니다. 뭐 그런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컴퓨텍스 타이페이 대만에서 하는 거 있었죠.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스스로 GTC 컨퍼런스도 같이 있었죠. 뭐 어디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떠나서 거기서 어떠한 것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느냐 핵심적인 얘기를 한 것을 정리를 잘했어요. 누가 IBK 증권의 애널리스트가 뭐 거창하게 적었지만 우리가 볼 거는 뭐 유용한 AI가 뭐냐, 에이전트의 구성이 뭐냐. 베라 루빈은 CPU, GPU 합한 거고 CPU만 파는 베라 CPU는 에이전트를 위한 건데 그게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우리 개념적으로 뭐냐라는 것이 리포트가 잘 나온 게 있어요. 이거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라는데 뭐 장이 이렇게 들쑥날쑥하고 5% 7% 올라갈 때 이게 보이겠어요? 당연히 안 보이죠. 저는 시간 내서 봤습니다만 제가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게 뭔가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항상 이렇게 시간 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가요. 제가 별도로 영상을 찍어서 올릴 테니까 근데 그 전에 미리 뭘 공부해야 될까 아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구독자가 아니더라도 요거는 공통적으로 아실 만한 게 있어. 그걸 소개시켜 드릴래요. 여기 내용 중에서 분산 AI라는 게 있어요. 분산 AI. 코딩할 때 그 작업량, 코딩 워크로드를 처리할 때 분산 AI로 하면은 토큰을 엄청 줄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그게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분산 AI 방식이 뭐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AI를 하면 AI는 그냥 데이터잖아요. 데이터가 성장한다는 말이 뭘까? 약간 이제 추상적이긴 한데 뭐 이런 말 써요. 데이터 리치니스. 한국말로 두 개 설명할게요. 인퍼런스 추론이죠. 인퍼런스 컴플렉시티 복잡하게 추론한다. 깊게 사고한다는 얘기죠. 데이터 리치니스는 데이터의 품질, 양 이런 거 같고 오퍼레이셔널 이피션시는 어쨌든 뭐가 됐던 간에 가격에 써야 되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데이터 리치니스, 데이터의 풍부성 말이 이상한데 이제는 우리가 단순히 이미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렇죠? 다른 개념으로 되는 거죠. 과거의 텍스트가 아니고 기업 내부 데이터, 센서 모든 게 통합돼서 한다. 다양해진다는 얘기고 인퍼런스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추론인데 추론의 깊이가 있어요. 깊이. 그걸 층이라 그러는데 층계가 더 복잡해지는 거죠. 이런 얘기. 이건 쉬운데 봅시다. 삼성전자 목표 주가가 얼마 하면은 과거보다 얼마 전에 단순한 AI는 인터넷 평균 해보니까 9만 원이에요. 이거 옛날 거네. 인터넷 평균 해보니까 40만 원이에요. 뭐 이렇게 나왔다 칩시다. 땡. 근데 이제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고도화된 AI. 우리가 원하는 거는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하기 위해서 HBM 수요가 뭐고 그 분석하는 AI가 따지는 겁니다. 메모리 사이클 찾아보고 환율 영향 뭐 가자 경쟁사 비교하고 밸류에이션 계산해서 이런 거를 총합적으로 사고해서 그리고 나서 결론을 낸단 말입니다. 이 과정을 우리랑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거를 사고하는 양이 엄청 늘어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는 얘기를 아까 inference complex이라는 단어를 쓴 거고요. 그냥 돈이 적게 들어야 되잖아요. AI 처리하는데 뭐 예전에 100원이었는데 이제 3원이다. 많이 줄었죠. 뭐 이렇게 절감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더 계속 절감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반도체 얘기뿐만 아닌데 용어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용어를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LTA 장기 공급 계약, 롱텀 어그리먼트 너무 많이 들으셨죠? 이것이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이제 등급을 리레이팅하는 총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거가 있고
우리 그 빅테크 업체들 얘기할 때 오라클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구글 마찬가지입니다. 걔네들의 매출, 실적, 단기적인 거, 프리 캐시 플로우 이런 게 힘들다. 어쩌다. 근데 자금 조달한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가들이 바라보는 숫자는 그게 아니고 RPO다라고 말씀을 몇 번 드렸어요. 그 RPO가 Remaining Performance Obligation, 미래에 인식된 매출인데 비슷하고 다르고 하잖아요. 저도 정확히 몰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확히 모르는 게 LTA는 알지만 RPO는 대한민국의 RPO를 개념이 지는 게 없거든요. 이게 소프트웨어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를 하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RPO도 아직 이행이 안 된 거. LTA도 계약은 받았지만 이행이 안 된 거. 비슷하죠. 근데 RPO는 회계의 공시 지표고 LTA는 그냥 계약 그 자체예요. 공시 이런 개념이 아니란 얘기죠. 근데 둘 다 이제 미래에 약정한 거죠. 하기로 한 건데 이게 중요하죠. 매출의 확실성은 RPO가 좀 높아요. RPO가. LTA는요. 계약이라 하지만 계약은 파기할 수 있기도 하고 계약 구조가 기업마다 상당히 다른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는 선수금 주기도 하고 누구는 가격의 프로텍션을 보호를 지금보다 가격이 30% 낮게 현실이 되더라도 뭐 마이너스 30이 아니고 마이너스 10을 한다든지 대신에 올라가더라도 플러스 30% 이상은 아니야. 물론 절사해서 플러스 10으로 메꿔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구조가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데 RPO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높다 하는데 이게 정확히 법적으로까지 완전히 높은지 잘 모르겠지만 뭐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애즈 서비스 클라우드 기업들의 RPO의 개념을 더 우선적으로 높게 쳐주는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우리가 이해하고 차별을 두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매출의 확실성은 수주 잔고가 중요하죠. 근데 그 전에 잔고로 쌓이기 전에 RPO라는 거 받는 거니까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하고 그 다음에 LTA도 중요한데 LTA도 강하게 맺은 게 있고 낮게 맺은 거 있고 이거는 우리가 밖에서 알 수 없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뭐 쓸데없는 거 했는데 오늘 혹시 제 이거 받으신 분은 쓸데없는 거 하셨다고 너무 이상하게 안 봤으면 좋을 텐데 어저께 스페인이 비겼습니다. 누구한테? 까보베르데라는 60만 명도 안 되는 세네갈 옆에 있는 섬나라. 걔네가 비겼어요. 골키퍼가 40살인데 슈팅 27개를 막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랭킹 67위가 비겼어요. 뭐 그럴 수 있죠. 우리나라는 훨씬 잘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독일 이겼을 때도 월드컵에서 예전에 한번 이길 때도 그 난리 났잖아요. 근데 이거는 더 큰 난리죠. 조금만 이상한 나라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도 않아요. 이 까보베르데의 상당 사람들이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로페셔널 애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 축구사적인 얘기를 제가 이 바쁜 시간에 하자는 건 아니고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거지 뭐냐면 능력과 결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능력이 꼭 좋은 결과로 나타나질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스페인이 능력이 훨씬 높죠. 그건 두말할 리 없잖아요. 한 게임으로 능력을 결판하나요? 근데 단 게임이니까 월드컵에서 그런 이변이 나올 수 있는 건데 능력과 결과는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확률로서 90%로서 스페인이 이긴다 하더라도 90% 이긴다는 거는 10%는 진다는 얘기니까 아니면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니까 비긴다는 얘기니까 사실은 그것이 오늘일 수도 있고 그 확률 10%가 안 될 확률이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임계점이 있는데 뭐 다른 얘기지만 어떤 뭐 경기 침체다 아니면 금리 인상이다 고용대표 어떻다 뭐 이런 얘기할 때 1, 20%일 때는 사람들 어텐션 안 돼요. 그러다가 사람들의 마음에 어텐션 돼가지고 영향을 미치는 거는 그 임계점에 도달할 때인데 그 임계점의 제 경험상으로는 약 30%예요. 지난주에 그 고용 데이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촉발되고 금리 인상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될 확률이 30% 넘어간 게 지지난주 금요일이었고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날 그게 폭락을 일으킨 근본적인 핵심 원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얘기할 때 80%, 90%, 70% 하더라도 그 나머지 것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무 신경 안 쓰고 전원주 할머니처럼 묶여놓으면 된다. 이거는 결과론적인 거고 중간중간에 전문적으로 또는 돈을 많이 움직이는 사람은 그걸 신경 쓴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80% 70% 확률 원래 메이저 확률이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데 이거를 기업단의 투자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라는 게 좋은 기업을 여러분 샀어요.
그런데 주가가 안 오를 수도 있죠. 아까 실력과 결과가 일치가 안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나쁜 기업 사도 단기적으로는 내러티브만은 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좋은 기업도 낮게 사야 돼요. 낮은 가격에 사야 된다고. 포모에 사면 안 되고, 포모 안 사고 며칠 뒤에 다시 내려갈 때 사면 돼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게 기본 생각이고요. 나쁜 기업을 사도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건 트레이딩을 하는 거죠. 다만 나쁜 기업이라도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다는 확신하면은 베팅 확률이 70% 되면 하는데, 그 비율을 내 포트에서 50%할 것이냐, 한 20%할 것이냐, 그거를 자기의 그 캐릭터나 자기의 성향과 맞춰 나가는 게 필요하다. 맞춰 나가면 그것도 적절한 트레이딩 전략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거 아닌데? 죄송합니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요거 합시다. 요거. 네. 페이지 6페이지. 본인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꼭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돈도 많이 버셨잖아요. 아니면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본격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다 좋습니다. 돈을 많이 버셨건 아니면 이제 막 들어오건, 자기가 어떤 타입의 거래하는 사람인가. 이 트레이더가 매일매일 데일리 트레이더 이렇게 나쁘게 보지 마시고, 주식을 거래하는 일반적인 사람, 투자자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롱텀 뭐 6개월 이상 투자자들 다 포함하는 거예요. 어떤 그 주식 거래하는 타입입니까? 데이 트레이더예요. 그러니까 하루 안에 매매를 다 끝내는 거. 하루에 3번을 하든 4번을 하든 뭐 수십 번은 아니고 그렇게 하는 거. 여러분들 데이 트레이더를 얼마나 하십니까? 자기 성향에 실제 얼마나 하세요? 롱텀으로 묶여놓은 주식도 있을 것이고, 데이 트레이딩 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세요? 자기가 데이 트레이더라고 명명질만 하셔야, 거기에 맞게끔 그러면 트레이딩을 하시면 됩니다. 때로는 스캘퍼도 있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스캘퍼가 한국어로 뭔지는 몰라요. 이게 다 영어로 해놨는데 또 한국어로 바꿔줘야 되나요? 데이 트레이더, 스캘퍼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이거는 뜻은 초단위로 또는 분단위로 투자하는 거예요. 트레이딩 하는 거죠. 사고 팔고. 하루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6시간. 그렇다고 5초마다 매번 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하루에 50번 거래하는 거예요. 분단위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짧은 시간으로 거래해서 곧 순간순간을 먹는 거. 이런 분들 많지 않겠는데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죠. 데이 트레이더는 꽤 있겠죠. 또 많은 분들은 실질적으로 스윙 트레이더 있으세요. 다음 주, 이번 주 월요일 시작했는데 금요일 이전에 어떤 이벤트가 있다. 다음 주 뭐 있다. 그럼 어떻게 분할해서 매도하겠다, 매수하겠다. 그 이벤트를 생각해서, 꼭 이벤트는 아니지만 이벤트를 포함한 어떠한 행사, 어떤 지표에 따라서 어떻게 주식이 스윙이 되겠다, 흔들리겠다, 그걸 이용하는 거죠. 단위가 하루는 아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포지션 트레이더가, 제가 포지션 잡았냐 이랬는데, 포지션이 잡으면 보통은 일반적인 투자자는 3개월, 6개월, 그래서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가 6개월이 보통이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을 위해서, 또는 1년도 가죠. 목표 주가 1년 있는 것도 있고, 롱텀 어그리먼트 3년짜리 있듯이. 근데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은 3개월에서 9개월 이내인 것 같고요. 어쩌다 보니까 묶여서, 아니면 진짜 컨비션이 있어서 1년, 2년 가지고 가는 사람이 간혹 계신 것 같아요. 표수로 따지면 잘 모르지만 그거를 포지션 트레이더가 할 수 있어요. 본인이 섞어서 하겠죠. 어디에 해보니까 맞더라, 아니면 어디에 하니까 낭패를 보더라. 그 경험으로 체득할 수도 있고, 그거를 정립하시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 하나에 따라서 방송을 들을 때도 어떤 사람은 하나의 힌트, 내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 힌트를 받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진짜 한 달 정도는 개념을 잡는데 하는 사실은 매일매일 들을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제가 다른 방송에도 가끔 나갑니다만, 약간 강의시로 나가잖아요. 그거 들어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그런데 장이 이렇게 들쑥날쑥하고 난리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섹터가 가면 한 섹터가 못 가잖아요. 뻔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이 순환 관계까지 이해하려면 사실은 데일리, 뭐 하루 건너는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머리에 정리가 되고, 그게 훈련이 돼야지 어느 한쪽의 강의만 듣고 나중에 자기가 정립이 되지. 뭐 이게 뭐 아무것도 안 됐는데 뭐 한 달에 한 번 쭉
저기 신선 노름하듯이 이렇게 봐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프로도 있고 저런 프로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은 본인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먼저 좀 보시고 아직 모르면 해 가면서도 돌이켜 보시고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그리고 나서 어떤 타입의 사람과 어떤 사람의 구독, 어떤 사람의 강의, 그다음에 방송이 효율적인가를 돌이켜 보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여러분들 시간이 활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원래는요. 이번 주부터 한 번만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번 주 목요일 날 다른 분들에게 스케줄 상으로 이번 주까지는 목요일 한 번 더 하기로 했고요. 오늘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장이 내일 모레 특별한 일이 없으면 목요일 날 하는 거는 한 주에 두 번 하는 건 마지막이기 때문에 목요일 하는 거는 용어랄까 아까 뭐 몇 가지 재미있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 휴머노이드 로봇 아니면 뭐 자율주행 차 가면은 거기에 디램이 얼마나 쓸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당장의 주가에는 영향이 없지만 그런 거 포함해서 못다한 얘기를 목요일 날 따로 하려고 합니다. 오늘같이 이런 데이 트레이더 관련되는 거는 얘기를 자제하고요. 예,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